여러분, 혹시 요즘 배에서 이상한 소리가 나거나 가스가 자주 차서 불편하신 적 있으신가요? 많은 분들이 그냥 지나치시는데요. 사실 이 신호 절대 무시하시면 안 됩니다. 삼성서울병원 소화기 내과 연구팀이 65세 이상 환자 300여 명을 7년간 추적 조사한 결과 장에서 보내는 신호를 제때 알아채지 못해 치료 시기를 놓친 분들이 전체의 73%에 달했다고 합니다. 장은 말을 못합니다. 하지만 신호는 보냅니다. 오늘 그 신호를 읽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많은 분들이 쑥스럽게 여기지만 사실 매우 중요한 주제를 들고 왔습니다. 바로 가스, 즉 방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처음엔 좀 민망하게 느껴지실 수 있어요. 저도 처음 이 주제를 다루면서 그랬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방귀는 절대 부끄러운 게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 몸이 제대로 살아있다는 가장 솔직한 증거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방귀의 횟수, 냄새, 양이 달라졌을 때 그것이 바로 우리 몸이 도움을 요청하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께 12가지 중요한 내용을 차근차근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방귀가 도대체 왜 생기는지 그 정체를 알아볼 거예요. 둘째, 방귀를 만드는 음식들. 셋째, 생활습관과 방귀의 관계. 넷째, 방귀와 간 건강의 연결고리. 다섯째, 변비와 방귀의 관계. 여섯째, 가장 중요한 대장암 경고신호. 일곱째, 장내 유익균 기르는 방법. 여덟째, 올바른 식사법. 아홉째, 집에서 할 수 있는 장 마사지와 운동. 열째, 방귀 냄새와 소리로 보는 건강신호. 11째, 드시는 약과 방귀의 관계. 12째, 지금 당장 병원에 가야 할 경고신호까지 알려드리겠습니다. 75분 동안 함께 하시면 오늘부터 여러분의 장 건강이 달라지실 겁니다. 자,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주제입니다. 방귀란 무엇인가? 왜 생기는가? 그 정체를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방귀가 어디서 오는지 정확히 아시나요? 많은 분들이 막연하게 뱃속에서 생기는 가스 정도로만 알고 계시는데요. 사실 방귀가 만들어지는 과정을 알면 우리 몸을 훨씬 잘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방귀는 크게 두 가지 경로로 만들어집니다. 첫 번째 경로는 우리가 음식을 먹고 물을 마시고 말을 할 때 함께 삼키는 공기입니다. 이게 생각보다 꽤 많거든요. 특히 밥을 빨리 드시거나 음식을 충분히 씹지 않고 삼키시는 분들, 식사 중에 계속 말씀을 많이 하시는 분들은 훨씬 더 많은 공기를 삼키게 됩니다. 이 공기의 일부는 트림으로 나오고 나머지는 장 아래로 내려가서 결국 방귀가 되는 거예요. 두 번째 경로, 이게 훨씬 더 중요합니다. 바로 우리 장 속에 사는 세균들이 만들어내는 가스입니다. 우리 장 속에는 여러분이 상상하시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세균이 살고 있습니다. 대략 100조 마리 정도라고 하는데요. 이 숫자가 실감이 잘 안 나시죠?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 몸 전체 세포수보다 장내 세균이 더 많습니다. 이 세균들이 우리가 먹은 음식 중 소화되지 않은 부분들을 분해하고 발효하는 과정에서 수소, 이산화탄소, 메탄 같은 가스들이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이 가스들이 모이고 모여서 결국 밖으로 나오는 게 바로 방귀입니다. 그렇다면은 왜 이게 건강의 신호가 될까요? 삼성서울병원 소화기 내과 연구팀에 따르면 건강한 성인은 하루 평균 14회에서 23회 정도 방귀를 배출한다고 합니다. 너무 많다고 놀라지 마세요. 대부분은 우리가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나오거든요. 이 정도 범위는 완전히 정상입니다. 그런데 이 횟수가 갑자기 크게 늘어나거나 냄새가 평소와 아주 달라지거나 배가 심하게 팽팽하게 부풀고 통증이 함께 온다면 그것은 우리 몸이 보내는 경고 신호일 수 있습니다. 전주에 사시는 장기영 어르신, 66세에 농사를 지으시는 분인데요. 몇 년 전부터 갑자기 방귀가 너무 심해지고 배가 자주 부풀어 불편하다고 하셨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음식 탓이겠거니 하고 넘기셨는데 나중에 검사해보니까 간 수치가 많이 올라가 있었습니다. 간이 나빠지니까 소화 기능도 떨어지고 장에 가스가 더 많이 차기 시작했던 거예요. 이처럼 방귀는 단순히 뱃속 문제만이 아닐 수 있습니다. 오늘 끝까지 함께 하시면 여러분도 이런 신호들을 읽는 방법을 아시게 될 거예요.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방귀는 부끄러운 게 아닙니다. 오히려 장이 살아서 제대로 일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하루 14회에서 23회, 이 범위가 정상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 패턴이 변하고 냄새나 배 상태가 달라지면 그때는 몸이 보내는 신호라고 생각하시고 귀를 기울이셔야 합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방귀를 만드는 음식들, 무엇이 가스를 만드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놓치면 안 되는 게 있어요.
여러분이 매일 드시는 음식 중에 방귀를 특히 많이 만드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것들을 알면 왜 어떤 날은 가스가 많고 어떤 날은 적은지 이해가 되실 거예요. 물론 이 음식들이 무조건 나쁜 건 아닙니다. 다만 얼마나 어떻게 드시느냐가 중요합니다. 첫 번째로 지방이 많은 음식들입니다. 삼겹살, 갈비, 기름진, 탕류 이런 음식들을 드시고 나면 방귀가 안 음지해지는 걸 느끼신 분 많으실 거예요. 왜 그럴까요? 지방은 소화되는데 시간이 가장 오래 걸리는 영양소입니다. 지방이 장 속에 오래 머무를수록 장내 세균들이 그것을 발효시키는 시간도 길어지고 그 과정에서 가스가 더 많이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지방 분해 과정에서 황성분이 포함된 화합물이 생성되는데 이것이 바로 방귀 냄새가 심해지는 주요 원인입니다. 두 번째로 당분이 많은 음식과 탄산음료입니다. 요즘 건강을 위해 과일을 많이 드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과일에는요, 과당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일부 분들에게는 이 과당이 소장에서 잘 흡수되지 않아 대장으로 내려가서 발효가 되고 가스가 발생합니다. 또한 설탕이 많은 음식들도 장내가스 생성 세균들의 먹이가 되어 가스 양을 크게 늘립니다. 탄산음료는 더 직접적입니다. 말 그대로 가스를 직접 몸 안에 넣는 것이나 마찬가지거든요. 세 번째, 콩류와 십자과, 채소입니다. 여기서 잠깐, 이 음식들은 사실 매우 건강한 식품들입니다. 오해가 없으셔야 해요. 두부, 된장, 청국장, 강낭콩, 그리고 브로콜리, 양배추, 배추 같은 채소들이요. 이 식품들에는 라피노스라는 성분이 들어있는데요. 우리 몸은 이것을 분해하는 효소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성분이 소화되지 않은 채로 대장에 도달하면 장내 세균들의 엄청난 잔치상이 됩니다. 발효가 왕성하게 일어나고 가스가 많이 만들어집니다. 이 음식들 자체는 포기하시면 안 되고요. 적당량을 드시거나 소화 부담이 덜한 방식으로 조리하는 게 좋습니다. 네 번째로 글루텐과 유당이 들어간 음식들입니다. 밀로 만든 빵, 국수, 과자류를 드신 후 유독 가스가 심해지는 분들이 계십니다. 또 우유, 요구르트 같은 유제품을 드신 후 배가 불편하고 가스가 차는 분들도 계시고요. 이런 경우에는 글루텐 불내증이나 유당 불내증을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세대에는 이런 불내증이 생각보다 꽤 흔합니다. 나이가 들면서 소화 능력이 변하기 때문입니다. 자신에게 맞지 않는 음식을 파악하는 것만으로도 불편함이 크게 줄어들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 한 번에 너무 많은 양을 드시는 것 자체도 가스를 늘립니다. 소화기관이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는 양에는 한계가 있거든요. 너무 많이 드시면 소장에서 다 흡수되지 못한 음식들이 대장으로 넘어가고 이것이 발효되어 가스가 됩니다. 특히 저녁에 많이 드시면 수면 중에도 가스가 계속 만들어져서 아침에 유독 불편함을 느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좋은 소식이 있어요. 음식을 완전히 끊지 않아도 됩니다. 콩류나 채소는 천천히 양을 늘려가면 장내 세균이 적응을 합니다. 발효식품처럼 미리 분해된 식품으로 바꾸는 것도 방법입니다. 된장, 청국장은 발효 과정에서 이미 일부 분해가 되었기 때문에 오히려 가스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 중에서 여러분이 평소에 많이 드시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세요. 그것이 가스의 원인일 수 있습니다. 당장 내일부터 하나씩 줄여보시면 변화를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자, 세 번째 주제입니다. 생활 습관과 방귀, 앉아 있으면 더 심해집니다. 여러분, 혹시 일과 중에 오래 앉아 계시는 편인가요? 요즘 많은 분들이 텔레비전 앞에 오래 앉아 계시거나 스마트폰을 보시면서 소파에 장시간 계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 습관이 방귀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습니다. 고려대학교 병원 내과 연구팀이 60대 이상 성인 658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하루 6시간 이상 앉아서 생활하는 분들이 활동적으로 생활하는 분들에 비해 장내 가스 축적이 2.3배 높았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장은 혼자서 음식물을 아래로 밀어내는 운동을 합니다. 이것을 연동운동이라고 하는데요. 쉽게 말씀드리면 장이 물결처럼 움직이면서 내용물을 아래로 내려보내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움직이지 않고 가만히 앉아 있으면 이 연동 운동이 느려집니다. 음식물이 장 안에 오래 머무르게 되고 장내 세균들이 더 오랫동안 발효를 해서 가스가 훨씬 많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쉬울 것 같아요. 물이 고여 있으면 썩듯이 장 내용물이 오래 머무르면 발효가 더 심해집니다. 두 번째 생활 습관 문제는 스트레스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건 의외라고 하시는데요. 스트레스가 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우리 몸은 자율신경계가 흥분 상태가 됩니다. 이 상태에서는 소화 기능이 저하되고 장 운동이 불규칙해집니다.
게다가 스트레스는 장내 세균 균형도 깨뜨립니다. 유익균이 줄고 유해균이 늘어나면서 가스 생성이 증가하게 됩니다.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연구에서 만성적인 스트레스 상태의 중장년층은 그렇지 않은 분들에 비해 장내 유해균 비율이 1.9배 높았다는 결과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식사 습관입니다. 빨리 드시는 습관, 드시면서 말씀을 많이 하시는 습관, 국물에 밥을 말아서 후루룩 드시는 습관, 이런 것들이 모두 과도한 공기 섭취로 이어집니다. 또한 식사 후 바로 누우시는 분들도 많은데 이렇게 하시면 음식물이 역류하기 쉽고 소화 속도가 느려져서 가스 발생이 늘어납니다. 네 번째로 변비입니다. 변비가 생기면 어떻게 될까요? 대변이 대장 안에 오래 머무르면서 장내 세균들이 계속 분해와 발효를 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가스가 계속 만들어지고 배출이 안 되니 배가 빵빵하게 부풀고 매우 불편해집니다. 대변에서도 독소 성분들이 재흡수될 수 있어서 전신 피로감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특히 우리 세대는 수분 섭취가 부족하고 식이섬유 섭취가 고르지 않은 경우가 많아 변비가 생기기 쉽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다행히 방법들은 모두 여러분이 오늘부터 바로 실천하실 수 있는 것들입니다. 첫째, 하루 최소 30분은 움직이세요. 걷기가 가장 좋습니다. 10후 10분 걷기만으로도 장 운동이 활성화됩니다. 둘째, 식사 중 말씀을 줄이시고 한 입 먹을 때마다 20번 이상 씹어 드세요. 음식을 잘게 분쇄할수록 소화 부담이 줄어들고 가스도 줄어듭니다. 셋째, 하루에 물을 충분히 드세요. 미지근한 물, 하루 8잔 이상이 목표입니다. 물이 장 내용물을 부드럽게 하여 변비를 예방하고 연동 운동을 돕습니다. 넷째로 잠들기 전 가볍게 배를 시계 방향으로 마사지해 주세요. 배꼽 주위를 손바닥으로 가볍게 원을 그리듯 마사지하면 가스 배출에 도움이 됩니다. 오늘 3가지 주제를 말씀드렸습니다. 방귀의 정체, 방귀를 만드는 음식들, 그리고 방귀와 생활 습관의 관계였습니다. 우리 장은 우리가 먹고 움직이고 스트레스 받는 방식에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이 3가지만 조절하셔도 많은 불편함이 사라질 수 있습니다. 다음은 더 중요한 이야기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방귀와 간 건강의 연결고리, 그리고 절대 놓치면 안 될 경고 신호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이제 4번째 주제입니다. 방귀와 간 건강의 연결고리, 간이 나빠지면 방귀도 변합니다. 여러분, 간과 방귀, 이 둘이 무슨 관계가 있을까 하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둘은 생각보다 훨씬 깊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삼성서울병원 간내과 연구팀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만성 간질환 환자의 68%가 소화불량과 함께 장내가스 증가를 경험한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간의 중요한 역할 중 하나가 담즙을 만드는 겁니다. 담즙은 우리가 기름진 음식을 먹었을 때 지방을 분해하는 역할을 합니다. 간이 공장이라면 담즙은 그 공장에서 만드는 핵심 제품 중 하나인 셈이에요. 그런데 간이 손상되거나 기능이 떨어지면 담즙 분비가 줄어듭니다. 담즙이 줄어들면 지방이 제대로 소화되지 않아요. 소화되지 않은 지방이 대장으로 그대로 내려가면서 장내 세균들이 이것을 발효시키고 그 결과 가스가 평소보다 훨씬 많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또한 간은 우리 몸에서 혈액을 정화하는 역할도 합니다. 장에서 흡수된 영양소들이 모두 간을 통해 처리됩니다. 간 기능이 떨어지면 이 과정이 느려지고 독소들이 혈액 속에 더 오래 머무르게 됩니다. 이것이 다시 장내 환경을 교란시켜서 나쁜 세균들이 번성하게 되고 가스 발생이 더 심해지는 악순환이 반복됩니다. 전주희 장기영 어르신 이야기로 돌아가 볼까요? 어르신은 농사를 지으시면서 격렬한 신체 활동을 하셨기 때문에 처음에는 소화 문제가 그냥 피로 탓이겠거니 생각하셨답니다. 그런데 방귀가 갑자기 심해지고 특히 기름진 것을 드신 후에 배가 너무 불편해지셨어요. 음식 조절을 해봐도 나아지지 않으셨고요. 뭔가 이상하다 싶어서 병원에 가셨더니 간 수치가 정상의 이 0.7배 이상 올라가 있었습니다. 지방간이 꽤 진행된 상태였습니다. 어르신은 방귀가 자신의 간 건강을 알려주는 신호였다는 걸 그때서야 아셨다고 하셨어요. 그렇다면 간이 관련된 방귀는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몇 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기름진 음식을 드신 후에 특히 가스가 심해진다면 담즙 분비 문제를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방귀가 많아지면서 동시에 윗배, 특히 오른쪽 윗배에 불편함이나 뻐근함이 느껴진다면 간담도계를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방귀와 함께 식욕이 없고 이유 없이 피로하고 눈이나 피부가 약간 노랗게 보인다면 지체 없이 병원에 가셔야 합니다. 이것은 중요한 신호입니다. 우리 50대, 60대, 70대 분들은 지방간이 매우 흔합니다. 질병관리청 통계에 따르면 60대 이상 한국인의 약 41%에서 지방간이 발견된다고 합니다. 절반에 가까운 숫자입니다. 그런데
지방간은 초기에 증상이 거의 없어서 많은 분들이 모르고 지내십니다. 방귀의 변화가 이 지방간을 일찍 발견하게 해주는 단서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이후로 방귀와 함께 소화 관련 불편함이 지속된다면 그냥 음식 탓으로만 돌리지 마시고 간 건강도 함께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좋은 소식이 있어요. 지방간은 초기에는 생활습관 교정만으로도 충분히 회복이 됩니다. 음식 조절, 적당한 운동, 금주 이 세 가지를 꾸준히 실천하시면 6개월에서 1년 안에 간 기능이 의미 있게 개선된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지금 이미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오늘부터 시작하시면 됩니다. 5번째 주제입니다. 변비와 방귀, 장이 막히면 독이 쌓입니다. 여러분 변비 혹시 오래 고생하고 계신 분 계십니까? 이게 단순한 불편함이 아닙니다. 서울 아산병원 소화기내과 연구 자료에 따르면 만성 변비를 가진 65세 이상 환자의 78%에서 장내 유해균 비율이 현저히 높았으며 이분들은 그렇지 않은 분들에 비해 대장 관련 질환 발생 위험이 2.7배 높았다고 합니다. 변비가 방귀와 만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대변이 대장 안에 오래 머무르면 장내 세균들이 이 내용물을 계속 발효시킵니다. 발효 시간이 길어질수록 가스도 더 많이 만들어지고 냄새도 더 심해집니다. 배가 빵빵하게 부풀고 방귀가 자주 나오는데도 배는 계속 불편한 상태가 지속됩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이 과정에서 독소 성분들이 장벽을 통해 다시 혈액으로 흡수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을 제독소화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되면 전신 피로감, 두통, 피부 트러블, 면역력 저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왜 우리 세대에서 변비가 많이 생길까요? 크게 4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수분 섭취 감소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갈증을 느끼는 능력이 둔해집니다. 갈증을 못 느끼다 보니 물을 충분히 안 드시게 되고 장 내용물이 딱딱해지고 이동이 어려워집니다. 둘째, 신체 활동 감소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움직임이 줄어들면 장 운동도 느려집니다. 셋째, 식이섬유 섭취 불균형입니다. 치아 상태 때문에 씹기 어려운 채소나 과일을 피하시다 보면 식이섬유 섭취가 줄어들어 변비가 생깁니다. 넷째, 약물의 영향입니다. 고혈압약, 당뇨약, 철분제, 진통제 같은 약들 중 일부는 변비를 유발하거나 심화시킬 수 있습니다. 변비를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부터 당장 시작하실 수 있는 방법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아침에 일어나서 가장 먼저 미지근한 물 한 컵을 드세요. 자고 일어나면 몸 안에 수분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미지근한 물 한 컵이 위장을 자극하고 대장의 연동 운동을 깨워주는 역할을 합니다. 둘째, 식이섬유를 꾸준히 드세요. 현미밥, 보리밥, 고구마, 사과, 배, 당근, 브로콜리. 씹기 불편하시다면 익혀서 드시거나 작게 썰어서 드세요. 셋째, 규칙적인 배변 습관을 만드세요. 아침 식사 후 15분에서 20분 사이에 화장실에 가서 앉아보는 습관을 들여보세요. 실제로 변이가 없어도 괜찮습니다. 이 시간에 반복적으로 앉다 보면 장이 학습을 해서 그 시간에 맞춰 반사 운동을 하기 시작합니다. 넷째, 화장실에서 오래 앉아서 힘주는 것은 피하세요. 오히려 항문에 부담을 주고 치질이나 직장 탈출 같은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5분 이상 힘을 줘도 안 된다면 그냥 나오시는 게 낫습니다. 변비는 쉽게 해결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1달, 2달 꾸준히 관리하셔야 돼요. 그런데 이것이 방귀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근본적인 방법 중 하나입니다. 장이 잘 움직이면 가스도 덜 쌓이고 더 건강하게 배출됩니다. 6번째 주제입니다. 이 주제는 오늘 이야기 중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방귀와 대장암, 언제 병원에 가야 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먼저 명확하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방귀가 많다고 해서 모두 대장암인 것은 절대 아닙니다. 대부분의 경우 방귀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음식이나 생활 습관의 영향입니다. 그러나 특정 신호들이 방귀와 함께 나타날 때에는 반드시 검사를 받으셔야 합니다. 국립암센터 발표에 따르면 대장암은 우리나라 암 발생 순위 3위이며 60대 이상에서 발생률이 가장 높습니다. 그리고 대장암은 조기에 발견하면 완치율이 87%를 넘습니다. 그러나 늦게 발견하면 이 숫자가 크게 떨어집니다. 그래서 신호를 아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대장 안에 종양이 생기면 어떻게 방귀가 변할까요? 종양은 대장 내부를 좁게 만들어서 가스가 통과하기 어렵게 합니다. 이렇게 되면 가스가 그 앞에 쌓이고 방귀가 갑자기 더 잦아지거나 반대로 잘 안 나오다가 한꺼번에 나오는 패턴이 됩니다. 또한 종양 주변에서는 특이한 발효 반응이 일어나면서 평소와는 다른 냄새의 방귀가 나오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어떤 신호들을 보셔야 할까요? 반드시 기억하셔야 할 5가지 경고 신호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경고 신호, 배변 습관의 갑작스러운 변화입니다. 원래 하루 한 번 규칙적으로 대변을 보시던 분이 갑자기 하루에 여러 번 대변을 보게 되거나 반대로 여러 날 동안 전혀 대변을 못 보게 되는 경우입니다. 또는 설사와 변비가 번갈아 나타나는 경우도 해당됩니다. 특히 이런 변화가 2주 이상 지속된다면 반드시 검사를 받으셔야 합니다. 두 번째, 경고 신호, 대변에 피가 섞여 나오는 경우입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신호입니다. 선홍색 피, 검붉은 피 모두 해당됩니다. 치질로 인한 출혈도 있을 수 있지만 이것 역시 반드시 전문의에게 확인받으셔야 합니다. 스스로 판단해서 치질이겠거니 하고 넘기시면 안 됩니다. 세 번째, 경고 신호, 대변 모양이 달라지는 경우입니다. 갑자기 대변이 연필처럼 아주 가늘어지거나 납작해진다면 이것은 대장 어딘가가 좁아졌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2주 이상 이런 모양이 지속된다면 검사가 필요합니다. 네 번째, 경고 신호, 아랫배 통증이나 덩어리가 만져지는 경우입니다. 방귀가 많이 차면서 아랫배에 지속적인 통증이 있거나 배를 눌렀을 때 딱딱한 덩어리가 느껴진다면 즉시 병원에 가셔야 합니다. 다섯 번째, 경고 신호, 이유 없이 체중이 빠지는 경우입니다. 방귀가 갑자기 심해지면서 특별히 식사를 줄이거나 운동을 많이 한 것도 아닌데 체중이 빠진다면 이것은 몸 어딘가에 문제가 생겼다는 신호입니다. 이 중 하나라도 해당하신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병원에 가세요. 부끄럽거나 귀찮아서 또는 설마 하는 마음으로 미루다가 치료 시기를 놓치는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우리 가족들을 생각하세요. 여러분이 건강하게 오래 사셔야 손주들 곁에서 더 많은 시간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조기 발견이 생명을 지킵니다. 50세 이상 분들은 5년마다 대장 내시경 검사를 받으시는 것이 권장됩니다. 국가암검진에서 대장암 검진도 지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검진 기록이 없으신 분들은 이번 기회에 꼭 챙겨보세요. 자식들이 걱정할까봐 숨기시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여러분, 건강하게 오래 사시는 것이 자녀들에게 드릴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입니다. 지금까지 4가지 주제를 말씀드렸습니다. 방귀와 간 건강, 변비와 방귀의 관계, 그리고 대장암 경고 신호들이었습니다. 이 내용들은 여러분의 생명과 직결될 수 있는 중요한 정보들입니다. 다음 내용에서는 더 좋아질 수 있는 방법들을 집중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장내 유익균 기르는 법, 올바른 식사법, 집에서 할 수 있는 장 마사지와 운동법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잠시 후에 이어집니다. 자, 7번째 주제입니다. 장내 유익균 기르기, 방귀를 줄이는 근본적인 방법입니다. 여러분, 앞서 장내 세균 이야기를 드렸는데요. 사실 우리 장 속 세균은 모두 나쁜 게 아닙니다. 장내 세균은 크게 유익균, 유해균, 그리고 중간균으로 나뉩니다. 건강한 상태에서는 유익균이 약 41%, 중간균이 약 47%, 유해균이 약 12% 정도를 차지합니다. 그런데 이 균형이 깨지면 어떻게 될까요? 유해균이 늘어나면 발효 과정이 달라지고 가스양도 많아지고 냄새도 더 심해집니다. 그리고 면역력이 떨어지고 소화 기능이 나빠지고 심한 경우 만성질환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국립암센터 연구팀이 65세 이상 600명의 장내 세균 구성을 분석한 결과 장내 유익균 비율이 높은 그룹은 낮은 그룹에 비해 대장 건강 문제 발생률이 58% 낮았습니다. 장내 세균을 건강하게 유지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유익균을 늘리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4가지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방법, 발효식품을 꾸준히 드세요. 우리 전통식품 중에 훌륭한 유익균 공급원들이 있습니다. 된장, 청국장, 김치, 요구르트가 대표적입니다. 특히 된장과 청국장에는 유산균과 함께 나토균 같은 유익균들이 풍부합니다.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세대가 이런 발효식품을 늘 드신 덕에 장이 건강하셨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우리 세대의 지혜가 담긴 음식들입니다. 맵기 된장찌개 한 그릇, 김치 한 접시, 이것만으로도 장에 도움이 됩니다. 두 번째 방법, 프리바이오틱스를 드세요. 프리바이오틱스는 유익균의 먹이가 되는 성분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유익균이 잘 살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양파, 마늘, 대파, 아스파라거스, 고구마, 바나나, 잘 익지 않은 초록빛이 남은 것에 많이 들어있습니다. 이 식품들을 꾸준히 드시면 장 속 유익균들이 더 활발하게 번성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방법, 식이섬유를 다양하게 드세요. 식이섬유는 크게 수용성과 불용성 2가지로 나뉩니다. 수용성 식이섬유는 물에 녹아 젤 형태가 되어 대장 통과 시간을 조절하고 유익균의 먹이가 됩니다. 귀리, 사과, 배, 당근에 많습니다. 불용성 식이섬유는 물에 녹지 않아 대변의 양을 늘리고 장 운동을 촉진합니다. 현미, 통밀, 브로콜리에 많습니다. 두 종류를 골고루 드시는 것이 이상적입니다. 네 번째 방법, 불필요한 항생제 복용을 줄이세요. 항생제는 세균 감염을 치료하는 데 꼭 필요하지만 동시에 장내 유익균도 함께 죽입니다. 항생제를 복용할 때는 반드시 의사의 처방에 따라 정확한 기간 동안 드시고
복용 후에는 발효식품이나 유산균 제제를 드셔서 장내 세균 균형을 회복시켜주는 것이 좋습니다. 장내 유익균이 건강해지면 방귀의 양도 줄고 냄새도 덜해집니다. 소화도 잘 되고 면역력도 올라갑니다. 이것은 단순히 방귀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넘어서 전반적인 건강을 높이는 방법입니다. 8번째 주제입니다. 올바른 식사법, 어떻게 먹느냐가 방귀를 결정합니다. 여러분, 무엇을 먹는지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먹는지도 매우 중요합니다. 같은 음식을 드셔도 먹는 방식에 따라 가스 발생량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올바른 식사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식사 순서를 바꾸세요. 이건 정말 쉽고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밥을 먼저 드시지 말고 국물이나 물을 한 모금 드셔서 입과 식도를 촉촉하게 한 다음 채소류를 먼저 드세요. 그 다음에 단백질 반찬을 드시고 마지막에 밥을 드세요. 이 순서로 드시면 혈당이 천천히 오르고 소화도 더 잘 되고 장 안에서 발효가 더 적게 일어납니다. 삼성서울병원 영양팀이 당뇨 환자 300명을 대상으로 연구한 결과 식사 순서를 채소 먼저로 바꾼 그룹은 12주 후 장내가스 불편감이 44% 감소했다고 합니다. 두 번째, 천천히 드세요. 밥 한 입에 최소 20번에서 30번 씹는 것을 목표로 하세요. 처음에는 너무 의식적으로 해야 해서 불편하실 수 있지만 2주만 연습하시면 자연스럽게 됩니다. 천천히 씹어 드시면 음식이 잘게 분쇄되어 소화 효소가 더 쉽게 작용할 수 있어요. 소장에서 더 많이 소화 흡수되고 대장으로 넘어가는 양이 줄어서 발효와 가스 발생이 적어집니다. 세 번째, 식사 중에 말씀을 줄이세요. 많은 어르신들이 식사 시간을 가족이나 이웃들과 대화하는 시간으로 활용하시는데 이것은 좋은 일이지만 소화 측면에서는 주의가 필요합니다. 말을 하면서 음식을 먹으면 공기를 많이 삼키게 되고 음식을 충분히 씹지 않게 됩니다. 식사 중에는 짧게 대화하시고 드신 후에 충분히 이야기 나누세요. 네 번째, 식사 후 바로 눕지 마세요. 식후 최소 30분은 앉아 계시거나 가볍게 산책을 하세요. 식후에 바로 눕거나 소파에 기대시면 위장 내용물이 역류하기 쉽고 소화 속도가 느려집니다. 식후 10분에서 15분 정도 가볍게 걸으시면 소화가 훨씬 잘 됩니다. 걷기 어려우신 분들은 의자에 앉아서 상체를 바르게 세우고 계시는 것만으로도 도움이 됩니다. 다섯 번째, 과식을 피하세요. 한 번에 많이 드시는 것보다 적당한 양을 규칙적으로 드시는 것이 훨씬 좋습니다. 위장이 수용할 수 있는 양을 넘으면 소화가 제대로 되지 않고 남은 음식물이 장에서 오래 발효됩니다. 70% 정도 드셨다는 느낌에서 멈추시는 것이 이상적입니다. 처음에는 아직 배가 덜 찬 것 같아 불안하실 수 있어요. 하지만 식사 후 20분이 지나면 포만감이 충분히 올라옵니다. 20분을 기다려보세요. 이 식사법들은 모두 오늘 저녁 식사부터 바로 적용하실 수 있습니다. 특별한 도구도 특별한 식재료도 필요 없습니다. 드시는 방법만 조금 바꾸는 것만으로도 여러분의 장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9번째 주제입니다. 장 마사지와 운동. 집에서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장은 운동으로 직접 자극을 줄 수 있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이 집에서 심지어 침대 위에서도 하실 수 있는 방법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누구나 하실 수 있어요. 첫 번째 방법, 복부 마사지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혹은 잠들기 전에 누운 상태로 하시면 됩니다. 먼저 양손을 겹쳐서 배꼽 오른쪽 아래 부분에 가져다 대세요. 이 부분이 대장의 시작 부분입니다. 여기서부터 시계 방향으로, 즉 오른쪽에서 위로, 위에서 왼쪽으로, 왼쪽에서 아래로 천천히 원을 그리듯 마사지합니다. 이것이 대장의 방향과 일치합니다. 가볍게 누르듯이 하되 통증이 있으면 힘을 빼세요. 1회에 3분에서 5분 아침 저녁으로 꾸준히 하시면 장 운동이 활성화되고 가스 배출이 원활해집니다. 두 번째 방법, 무릎 가슴 끌어안기입니다. 이 동작은 장에 쌓인 가스를 배출하는 데 직접적인 도움이 됩니다. 침대나 바닥에 누우세요. 한쪽 무릎을 가슴 쪽으로 최대한 당겨 두 팔로 안아주세요. 5초에서 10초 유지하다가 내려놓으세요. 반대쪽도 똑같이 해주세요. 양쪽을 번갈아 10회씩 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는 두 무릎을 동시에 가슴으로 당겨서 안아주는 자세를 해보세요. 이 자세들은 장 안에 쌓인 가스를 앞으로 밀어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세 번째 방법, 가벼운 걷기 운동입니다. 이것이 가장 효과적이고 안전한 방법입니다. 하루 30분 걷기가 목표지만 처음에는 10분에서 시작하셔도 됩니다. 빠르게 걸으실 필요 없어요. 가볍게 대화할 수 있는 속도로 걸으시면 충분합니다. 걷는 동작이 장을 흔들어주면서 연동 운동을 자극합니다. 특히 식후 10분에서 15분 걷기는 소화를 돕고 가스 배출에 직접적인 효과가 있습니다.
네 번째 방법, 앉은 자리에서 할 수 있는 복식 호흡입니다. 편안히 앉으세요. 코로 천천히 숨을 들이마시면서 배가 앞으로 나오도록 해주세요. 그리고 입으로 천천히 내쉬면서 배를 안으로 당기세요. 이 동작을 10번에서 15번 반복하세요. 복식 호흡은 횡격막을 움직여서 장을 위아래로 자극하고 연동 운동을 도와줍니다. 또한 스트레스를 줄여주는 효과도 있어서 스트레스성 장 문제에도 도움이 됩니다. 연세대학교 재활의학과 연구팀이 65세 이상 만성변비 환자 124명을 두 그룹으로 나누어 12주간 연구한 결과 하루 30분 걷기와 복부 마사지를 함께 실천한 그룹은 그렇지 않은 그룹에 비해 배변 횟수가 2.1배 증가하고 장내가스 불편감이 61%나 감소했다고 합니다. 운동과 마사지의 힘 정말 대단하죠. 단 하루도 빠짐없이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일주일에 5일만 꾸준히 하셔도 충분합니다. 처음 2주는 변화를 못 느끼실 수 있어요. 하지만 한 달이 지나면 분명히 달라진 것을 느끼실 겁니다. 10번째 주제입니다. 방귀 냄새와 소리로 보는 건강신호, 몸이 보내는 메신저를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방귀의 냄새와 소리도 우리 몸 상태를 알려주는 정보입니다. 쑥스럽지만 이것을 알면 여러분의 건강을 지키는 데 도움이 됩니다. 먼저 냄새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방귀 냄새는 주로 황성분이 포함된 가스에서 납니다. 황화수소, 메탄티올 같은 성분들인데요. 이런 성분들은 단백질이 분해될 때 특히 많이 만들어집니다. 그러니까 고기를 많이 드신 후 또는 달걀을 많이 드신 후에 냄새가 심해지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그런데 평소 식사 패턴에 변화가 없는데도 방귀 냄새가 갑자기 심해진다면 이것은 장내 유해균이 늘어났거나 소화 기능에 문제가 생긴 신호일 수 있습니다. 냄새의 종류로 건강 신호를 파악해 볼 수 있습니다. 썩은 달걀 냄새가 강하게 날 때 이것은 황화수소 가스 때문인데 단백질 과다 섭취나 장내 유해균 증가를 의미할 수 있습니다. 달콤한 냄새가 날 때는 의외로 당분을 처리하지 못하는 상황 또는 세균성 장 감염의 신호일 수 있습니다. 음식물이 상한 것 같은 퀴퀴한 냄새가 지속된다면 장내 발효 이상을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소리에 대해서도 말씀드릴게요. 배에서 꾸르륵거리는 소리. 이것은 실제로 장 운동이 일어나는 소리입니다. 빈속일 때 또는 음식물이 장 안에서 이동할 때 이런 소리가 납니다. 이것은 완전히 정상입니다. 오히려 이 소리가 전혀 안 들린다면 장 운동이 너무 느려진 것일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소리가 매우 크고 잦으면서 복통이나 설사가 함께 온다면 이것은 장이 예민해졌거나 감염이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방귀 소리도 정보가 됩니다. 방귀가 아주 큰 소리를 내며 나온다면 가스 압력이 높다는 것인데 이것은 가스가 많이 쌓여 있었다는 의미입니다. 연속으로 여러 번 나온다면 장 운동이 한꺼번에 활성화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대부분 일시적인 현상으로 특별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다만 냄새가 매우 심하면서 복통, 설사, 혈변, 체중 감소가 동반된다면 그것은 앞서 말씀드린 경고 신호들과 함께 병원을 방문하셔야 한다는 신호입니다. 여러분의 몸이 보내는 메신저를 무시하지 마세요. 지금까지 7번째부터 10번째 주제까지 장내 유익균 기르기, 올바른 식사법, 집에서 하는 운동과 마사지, 방귀 냄새와 소리로 보는 건강 신호를 알아봤습니다. 이것들은 모두 오늘부터 여러분이 실천하실 수 있는 내용들입니다. 다음에는 드시는 약과 방귀의 관계, 그리고 즉시 병원에 가야 할 마지막 경고 신호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11번째 주제입니다. 드시는 약과 방귀, 복용 중인 약이 원인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내용은 많은 분들이 모르고 계신 부분입니다. 우리 나이대에는 여러 가지 만성 질환으로 장기간 약을 드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 약들 중 일부가 장내 환경에 영향을 주어 방귀나 복부 불편감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약이 나쁜 게 아닙니다. 하지만 이 사실을 아시면 불필요한 걱정을 줄이실 수 있고 필요하다면 의사 선생님과 상의할 수 있습니다. 어떤 약들이 장에 영향을 줄까요? 첫째로 항생제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항생제는 감염 치료에 꼭 필요하지만 장내 세균 균형을 크게 변화시킵니다. 항생제 복용 중이거나 복용 후에 방귀가 갑자기 늘거나 설사, 복통이 생기는 것은 장내 세균이 교란된 것입니다. 이럴 때는 의사나 약사 선생님께 유산균 제제를 함께 복용해도 되는지 상의해 보세요. 둘째로 당뇨약 중 일부입니다. 메트포르민이라는 당뇨약이 있는데요. 이 약은 일부 분들에게 복부가스, 설사, 복통을 유발합니다. 특히 복용 초기에 심한 경우가 많습니다. 당뇨약을 드시는 분이 갑자기 방귀가 심해졌다면 이 약의 영향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의사 선생님께 말씀드리면 용량 조절이나 다른 약으로 교체를 고려해 드릴 수 있습니다. 셋째로 철분 보충제입니다. 빈혈 치료나 예방을 위해 철분제를 드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철분제는 변비와 복부가스를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식사 중에 드시면 이런 부작용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또한 비타민 C와 함께 드시면 철분 흡수율이 높아지면서 철분제 용량을 줄일 수도 있습니다. 넷째로 제산제와 위장약입니다. 속쓰림이나 역류성 식도염으로 제산제를 장기간 드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일부 제산제에 포함된 마그네슘 성분은 장애가스를 유발할 수 있고 알루미늄 성분은 변비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또한 위산을 강하게 억제하는 약들을 장기 복용하면 소화 능력이 떨어져 장내 발효가 증가할 수 있습니다. 다섯째로 진통 소염제입니다. 관절이나 허리 통증 때문에 진통제를 자주 드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이런 약들은 위장 점막을 자극하고 장내 환경에